끔찍한 교통체증 속 9일째 실종된 어머니 걱정에 애태우다 길 한복판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는가? 돈, 명예, 성공,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 박진우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충격의 말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누른 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 이야기에 담긴 반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겠는가?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닿을지 알고 싶다. 화요일 오후 검은색 벤츠의 두꺼운 유리창 위로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박진우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채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운전기사인 김 기사는 룸미러로 사장의 굳은 얼굴을 살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다. 강남의 중심 도로는 평소보다 훨씬 더 혼잡했다. 값비싼 외제차들이 만원 버스와 뒤엉켜 다투듯 공간을 차지했고 오토바이들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했다. 보행자들은 새벽부터 쏟아지는 끈질긴 비를 피하려 우산 아래서 종종 걸음쳤다. 사장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김 기사가 애써 감춘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박진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평소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푸른빛이 감도는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최순희 여사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늘 단정하게 빗어넘긴 희끗희끗한 머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끌어안는 듯한 온화한 눈빛, 그리고 그가 겁 많던 5살 아이였을 때부터 그를 위로해주던 바로 그 다정한 미소였다. 아흐레 9일이라는 끝없는 시간 동안 홀로 그를 키워낸 여인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하루 16시간씩 파출부 일을 하며 그의 학비를 댔고 그의 첫 교과서를 사주기 위해 유일한 재산이었던 금 귀걸이를 팔았으며 가난한 달동네 아이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모두가 의심할 때도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사장님. 김 기사는 사장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음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다시 불렀다. 5분만. 진우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피로와 절망이 뒤섞여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휴대폰이 집요하게 진동했다. 개인 비서인 이미영 비서였다. 아마 10번째는 좋게 되는 전화일 것이다. 사장님, 일본 투자자들이 2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케시 회장님께서 특히 초조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그의 건설 회사인 진성건설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놓고 향후 5년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안겨줄 5개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였다. 3년간의 치밀한 협상, 일본 출장, 기술 및 문화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입이 오는 화요일의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업, 돈, 성공 따위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저주받은 일요일의 기억이 끈질긴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다. 최 여사는 평창동 저택의 넓은 주방에서 가장 아끼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비법으로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달콤하고 익숙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그녀가 구식 커피 메이커로 직접 내리던 신선한 커피 향과 어우러졌다. 진우는 15년째 회원으로 있는 최고급 클럽에 테니스를 치러 나갔었다. 기껏해야 2~3시간이면 끝날 가벼운 운동이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최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녀오너라, 아들아. 돌아오면 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을 게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땀에 젖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따뜻한 찌개와 거실 소파에서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을 어머니를 기대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적막했으며 차가웠다. 처음에는 늘 요리법과 TV 프로그램에 대해 수다를 떨던 이웃의 85세 박 할머니 댁에 마시를 갔을 거라 생각했다. 최 여사는
천성적으로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저택의 정원사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독실하게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까지 주변 모든 사람과 쉽게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 4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저택의 정원에 어둠이 깔리자 불편한 마음은 점점 걱정으로 변해갔다. 저녁 6시가 되자 걱정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진우는 박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최 여사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교회에 전화했다. 신부님은 그녀가 저녁 미사에 오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에 이상한 일이었다. 기억나는 모든 친구에게 전화했다. 아무 소득도 없었다. 밤이 되자 절망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진우는 저택과 사업의 보안을 책임지는 고도로 훈련된 전직 경찰 출신 경호팀 전원을 동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병원에 전화를 돌렸다. 차 3대를 동원해 텅 빈 동네 거리를 달리며 어머니의 이름을 외쳤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되었다. 진우는 국내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했다. 최 여사의 고해상도,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서울의 모든 골목에 뿌려졌다. 최고급 인쇄소에서 인쇄된 일만 장의 전단지였다. 그녀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포함된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 사무소 3곳을 고용했다. 그의 사업적 인맥도 움직였다. 협력사 회장들은 자신들의 경호팀을 지원해 주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서울시장은 시 공무원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지역 방송 프로그램들은 최고 시청률 시간대에 최 여사의 사진을 내보냈다. 하지만 마치 땅이 갈라져 진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을 삼켜버린 것만 같았다. 사장님, 김 기사가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정말 지금 가셔야 합니다. 저 일본 분들은 이 회의 하나만을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왔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소리는 고급스러운 차 안을 맴돌았다. 언제나처럼 김 기사의 말이 옳았다. 회사는 멈출 수 없었다. 300명의 직원이 진성건설의 가족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간접 일자리가 회사의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책임감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자네 말이 맞네, 김 기사. 올라가세. 진우는 휴대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몇 년 전 기업 리더십 과정에서 배운 기술대로 심호흡을 3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진성건설의 사옥은 잿빛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었다. 40층짜리 유리와 강철 구조물. 진우가 20년에 걸쳐 벽돌 하나하나, 계약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결단력과 지성,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룩한 성공에 빛나는 기념비였다. 그의 발이 젖은 보도에 닿았을 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최 형사라는 이름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실종 사건의 공식 수사를 지휘하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최 형사님, 뭐라도 찾았습니까? 단서라도 있나요? 진우는 절박한 희망에 찬 목소리로 조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박 사장님, 형사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 조심스러웠다. 마치 민감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처럼 제 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댁에서 반경 50km 이내의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녹화 영상을 시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웃, 상인, 행인, 그 지역 모든 업소의 직원 등 200명 이상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습니까? 진우가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모든 병원, 진료소, 공공쉼터,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서울시와 인근 도의 모든 공식 시스템과 데이터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본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최 여사님께서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집을 나서셨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기록, 단 하나의 영상,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진우는 누군가 폐에서 공기를 모두 빼앗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차 옆에 기댔다. 계속 찾아주십시오. 형사님,
필요하다면 팀을 2배로 늘리십시오. 자원을 3배로 쓰세요. 뭐든지 하십시오. 사장님, 송구스럽지만 형사가 망설였다. 이제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슨 가능성 말이오? 진우가 물었지만 이미 그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스스로 떠나셨을 가능성입니다.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심하는 노인들의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시고는 그만, 진우가 소리쳤다. 몇몇 행인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최 형사님, 제 어머니는 78세지만 정신은 완벽하십니다. 5살 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셨소. 파출부, 식당일,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면서 저에게 교육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버리실 분이 아니란 말이오. 절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장님, 계속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우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붐비는 보도에 서 있었다. 가늘게 내리는 비가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서서히 적셨다. 잘 차려입은 임원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여비서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었다. 모두들 각자의 사소한 문제들에 몰두해 있었다. 그 누구도 저기 고통의 조각상처럼 서 있는 남자가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자신의 존재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절망하며 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 그가 중얼거렸다. 교통소음 속에 거의 묻힐 뻔한 말이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그의 말을 혼잡한 도로 위로 실어 날랐고 조급한 경적 소리, 행인들의 대화, 결코 멈추지 않는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과 뒤섞였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젖은 재킷을 여민 뒤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일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의 미래가 이 회의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단 하나의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저주받은 도시의 돌멩이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서라도 그는 최 여사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터였다. 진우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의 어머니가 파산한 상가 건물에 버려진 처마 밑에서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낡은 신문지와 골판지를 덮고 지난 9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그녀의 수호천사가 되어준 19세의 노숙 청년 강민준의 곁에서 그리고 몇 시간 후 운명은 그들의 길을 가장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교차하게 만들 것이었다. 진우의 사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그의 인생과 민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날이 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의 갈색 눈이 천천히 떠지며 또 하룻밤을 보낸 금이 간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아침의 잿빛에 적응했다. 그의 옆에는 최순희 여사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준이 며칠 전 동네의 친절한 아주머니에게서 얻은 낡은 다묘에 몸을 말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살아있었다. 그것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전부였다. 민준은 겨우 19살이었지만 길거리 생활은 그의 얼굴을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 전성기가 한참 지난 기부받은 옷,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된 노동을 겪은 사람의 굳은 살 박인 손.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역경도 지워내지 못한 진실한 선함이 여전히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 그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몇 초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눈을 떴다. 지난 9일 동안 민주는 그녀가 깨어날 때 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를 알아보고 안도감이 섞여 나왔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전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웠다. 민주는 최 여사가 앉는 것을 도우며 그녀가 왼쪽 다리를 저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주일여 전 그가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녀를 발견한 이후로 악화된 부상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깡통과 폐지를 줍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할머니가 대로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눈에 띄게 방향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노숙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마치 악몽 속에서 깨어난 듯 길을 잃고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구나. 최 여사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다.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그 첫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순이이며 진우라는 아들이 있고 큰 집에 산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이 주소를 묻자 그녀는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정보는 혼란스럽고 단편적으로 나왔다. 민준은 그녀를 경찰서나 공공쉼터 혹은 어떤 공식 기관에 데려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연약함 속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아마 그 자신도 어릴 적 버려져 원치 않는 아이들의 보관소나 다름없던 고아원에 남겨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마 길 잃고 겁에 질린 눈빛을 알아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민주는 그녀의 자원 보호자가 되었다. 할머니,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가 식수를 담아두는 페트병을 집으며 말했다. 오늘은 덜 춥네요. 아마 더 나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며칠 동안 민주는 그녀가 가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도록 여러 번 도우려 했다. 그녀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정원이 있는 예쁜 집에 사는 아들 진우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민주는 최 여사가 기억력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때때로 그녀는 수십 년 전에 케이크 레시피를 완벽하게 기억했다. 옛날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고 진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다른 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혼란스러워했다. 민준아, 그가 비닐봉지에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기는 동안 그녀가 불렀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느님께서 네 선행에 복을 주실 게다. 제 걱정은 마세요, 할머니. 우선 할머니부터 챙겨야죠. 그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울 때 민주는 다가오는 목소리들을 들었다. 사설 경호원 2명이었다. 키가 크고 근육질인 남자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무전기로 통화하고 있었다. 저기 처마 밑에 노숙자 2명이 있군. 그중 1명이 그들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사설 경호원이란 누군가 그 지역을 청소해달라고 불렀다는 의미였다. 길거리의 잔혹한 현실이었다. 매주 상인이나 인근 건물 주민들은 노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호원들을 고용했다. 거기 2사람, 키가 더 큰 경호원이 소리쳤다. 불친절해 보이는 얼굴의 대머리 남자였다. 당장 거기서 나와. 민주는 본능적으로 최 여사 앞에 서서 그녀를 보호했다. 선생님 제발요.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다. 이 할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사정은 듣고 싶지 않아 경호원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당신들 때문에 건물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관리소장이 우리를 고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 2번째, 경호원이 다가와 경멸적인 시선으로 최 여사를 훑어보았다. 이것 봐, 그가 잔인하게 웃었다. 할망구 하나에 애송이 하나라니 정말 한심한 조합이군. 제발요. 민준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간청했다. 저희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폭발했다. 거리가 호텔인 줄 알아? 내 놈들 잡동사니 챙겨서 당장 꺼져. 최 여사는 비명 소리에 놀라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민준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치게 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민주는 그들이 단순히 나가달라고 요청할 의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을 인간 이하로 여기는 듯한 잔인함이 그들의 시선에 담겨 있었다. 이봐, 애송이. 대머리 남자가 민준의 가슴을 밀치며 말했다. 10초 줄 테니 그 늙은이랑 같이 꺼져.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끌어낼 테니까. 그때 최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이 며칠간 들었던 것보다 더 힘이 있었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소. 2번째, 경호원이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할머니가 훈계하시네. 웃기지도 않아.
당신들이 양심이라도 있으면 짐승처럼 길바닥에서 살지는 않겠지. 그 모욕은 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수년간 그런 굴욕을 들어왔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연약한 노부인인 최 여사에게 그런 말이 향하는 것을 보니 억누르려 애썼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분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애송아. 대머리 남자가 도발하며 민준을 다시 밀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반격하지 않았다. 폭력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배웠다. 이것 봐. 다른 경호원이 민준이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넣어둔 비닐봉지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 불황자들이 뭘 들고 다니는지 볼까. 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비닐봉지를 거꾸로 뒤집어 젖은 바닥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 기부받은 옷까지, 부러진 칫솔, 팔기 위해 주워 모은 깡통 몇 개, 그리고 그가 틈틈이 시를 적던 작은 공책. 역겹군. 대머리 남자가 옷가지를 발로 차며 비웃었다. 이런 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 최 여사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민준의 마음은 찢어졌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혼란스러운 기억의 혼돈 속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소유물들을 닷처럼 붙잡고 있었다.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애원했다. 저희 갈게요. 알았죠? 물건만 챙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 굴욕을 즐기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가 고의로 민준의 공책을 밟아 몇 장을 찢었다. 어이쿠, 미안하네. 시인 양반. 그가 비꼬며 말했다. 바로 그때 민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 공책에는 몇 달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쓴 시들, 희망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단어들이었다. 순전한 악의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벅찼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공책을 밟은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를 여기서 쫓아낼 수는 있겠죠. 그가 억눌린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비웃고 굴욕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책은 제 것이고 당신들에게는 이걸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의 경호원들은 순간 망설였다.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존엄성이 그곳에 있었다. 그거 알아, 애송이? 대머리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덜 공격적으로 변했다. 용기는 있네, 인정하지. 하지만 용기로는 월세를 낼 수 없어. 그는 바닥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졌다. 이거 받고 샌드위치나 사 먹고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여기서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아.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10,000원, 굴욕의 가치, 존엄의 대가. 하지만 그는 먹어야 하고 약이 필요하며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 자신에게 의지하는 최 여사를 생각했다. 민준은 몸을 숙여 지폐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경호원들은 비웃으며 떠나갔고 민준은 듣지 못한 척하며 악의적인 말을 흘려보냈다. 마침내 둘만 남게 되자 최 여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너는 명예로운 사람이구나. 그녀가 어머니 같은 애정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 진우가 너를 참 좋아했을 게다. 그 순간 무언가 일어났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최 여사의 눈이 더 맑아 보였다. 마치 안개가 일시적으로 걷힌 것처럼.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다. 중요한 게 기억났어. 진우, 우리 진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에서 일한단다. 건물 앞에 아들 이름이 있어.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들에 대해 말해준 가장 구체적인 정보였다. 할머니,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우. 그녀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성, 어쩌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 민준은 희망과 결단력이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구체적인 단서, 이름, 방향을 찾은 것이다. 할머니, 그녀가 자신에게 기대도록 도우며 말했다. 저희가 아드님을 찾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 저주받은 처마 밑을 떠나면서 민준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비범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박진우가 바로 그 순간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기업 제국의 향방을 바꿀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운명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 사람의 삶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대로에서의 만남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완전한 재앙이었다. 진우는 분노와 좌절로 붉어진 얼굴로 회의실을 나왔다. 20년의 사업 경력 동안 그는 중요한 협상 중에 처음으로 완전히 집중력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평소라면 능숙하게 다루었을 그래프, 숫자, 재무 전망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다케시 회장님, 오늘 박 사장님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복도에서 이미영 비서가 일본인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매우 어려운 가정사를 겪고 계십니다. 진우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 순간 그것은 가슴속의 공허함에 비하면 하찮게 느껴졌다. 삶이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 정상인 척할 수 없었기에 3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김 기사, 엘리베이터에 타며 그가 말했다. 집으로 가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방탄유리 너머로 도시를 바라보며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다. 거리는 평소보다 더 붐볐다. 화창한 화요일 정오였고 주요 도로의 교통은 느리게 흘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진우 사장님 되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고 격식 있었지만 긴급함이 묻어 있었다. 네, 누구시죠? 저는 서울시립병원 의사 김지연입니다. 사장님, 며칠 전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에 대해 긴급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환자, 무슨 말이지? 78세가량의 노부인께서 지난 월요일에 입원하셨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으신 상태였고 신분증도 없고 가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박진우라는 이름을 기억해내시고는 당신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우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분 괜찮으십니까? 살아계신가요? 사장님께서 직접 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논드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김 기사에게 소리쳤다. 서울시립병원으로 최대한 밝게. 병원까지 가는 20분의 교통체증 동안 수천 가지 시나리오가 진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일주일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는 몰랐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울시립병원은 진우가 거의 가본 적 없는 도시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외관은 소박했고 구급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공공기관이었다. 진우가 익숙하게 대우받던 호화로운 사립병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진우 사장님, 김지연 의사는 50대가량의 여성이었다. 실용적으로 틀어올린 희끗한 머리, 흠잡을 데 없는 흰 가운, 그리고 진지함과 능력을 전달하는 직설적인 눈빛을 가졌다.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저를 따라오시죠. 제 진료실에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그들은 들것과 바쁜 간호사들, 그리고 진우가 항상 싫어했던 특유의 병원 냄새가 가득한 붐비는 복도를 걸었다. 김 의사는 그를 작지만 정돈된 방으로 안내했. 소박한 책상과 의자 2개가 있었다. 앉으세요, 사장님. 의사 선생님, 제발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어머님은 신체적으로는 안정적이십니다. 도착하셨을 때 탈수 증세와 왼쪽 다리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김 의사는 서류철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다. 사장님, 어머님께서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징후를 보이십니다. 아마도 노인성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것이 방향 감각 상실, 기억력 감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혼란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은 진우의 복부를 강타하는 주먹 같았다. 치매, 그가 아는 가장 총명했던 여인, 그의 어머니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니. 하지만 항상 그렇게 똑똑하시고 정신이 맑으셨는데요. 사장님, 이 병은 교활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건망증, 간과되기 쉬운 혼란의 순간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와 강도가 심해집니다. 진우는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갑자기 몇 가지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최 여사가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이미 나눈 대화에 대해 다시 묻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했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누가 모시고 왔나요? 그것이 제가 사장님과 의논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김 의사는 다른 의자를 끌어와 진우의 맞은편에 앉으며 더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은 한 젊은이에 의해 모셔왔습니다. 20대 가량의 청년으로 노숙자이며 며칠 동안 어머님을 돌봐왔다고 합니다. 노숙자요? 네,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여 전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다친 어머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머님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옆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나누고 기본적인 약을 구해드렸습니다. 진우는 이 비현실적인 정보를 흡수하려 애쓰며 침묵했다. 그 민준이라는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병원에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안전한 손에 맡겨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장님, 이 젊은이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머님께서는 아마 길에서 생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머니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준이라는 청년도 만나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 의사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듯 망설였다. 사장님, 어머님께서는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극도로 불안해하시며 사고가 아니었어. 그가 나를 거기에 버렸어. 내가 길을 잃을 줄 알았을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확실히는 모릅니다. 신경학적 상태로 인한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셨고 항상 큰 두려움과 불안을 보이셨습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은 진우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박태식, 그의 작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남동생. 항상 진우의 성공을 질투하고 최 여사에 대해 운 좋은 파출부일 뿐이라며 악의적인 말을 하던 그 남자. 의사 선생님,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뵈어야겠습니다. 지금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진정시키기 위해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데려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3일째 대기실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란 플라스틱 의자와 오래된 TV에서 오락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는 소박한 대기실로 걸어갔다. 구석에 홀로 마른 체구의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에 빛바랜 티셔츠와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진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민주는 눈을 들었다. 젊은이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불안감, 그리고 진우를 놀라게 한 존엄성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강민준 씨입니까? 진우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최순희 할머니 아드님이신 박진우 씨시군요. 그렇소. 두 남자는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민준의 눈에서 어머니가 항상 지녔던 것과 같은 선함을 보았다. 민준은 진우에게서 최 여사의 익숙한 모습을 보았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과 그가 즉시 알아차린 피로감도 보았다. 사장님, 민준이 정중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항상 사장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준 씨,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고 보호해줬다고 하셨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장님. 아니, 민준 씨,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당신이 내 어머니를 구했소. 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낯선 젊은이는 세상의 모든 자원을 가진 그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최 여사를 안전하게 지킨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어머니를 만났는지 말해주시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로에서 길을 잃은 최 여사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했지만 항상 진우라는 아들을 언급했는지, 어떻게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그가 구한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려워하셨어요, 사장님. 아주 많이요. 누군가 자기를 집에서 멀리 데려가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 장소를 안다고 전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소? 남쪽의 한 달 동네요. 시내에서 아주 먼 곳이었어요. 최 여사님은 한 남자가 자기를 그곳까지 데려가서 기다리라고 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쪽,
15년 전 그의 작은아버지 박태식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그 지역의 땅 몇 필지를 사두었었다. 전혀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었다. 민준 씨, 그 달동네 이름 기억하시오? 새희망 마을이요. 최 여사님이 그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진우는 그곳을 알았다. 정확히 태식이 그 버려진 땅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불안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장님, 민준이 계속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최 여사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민준은 주머니에서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작은 금목걸이를 꺼냈다. 진우가 지난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드린 선물이었다. 이걸 잘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진우에게 전해주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진실 말이요? 할머니를 달동네로 데려간 남자가 누군지 안다고 하셨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이었다고. 그 순간 진우는 가슴속에서 차갑고 계산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심이 맞다면, 태식이 정말로 그가 생각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민준 씨, 어머니가 길에 계신 지 9일이 되었다고 했소. 네, 사장님, 월요일 밤에 발견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그 전에 달동네까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 뭔가 말씀하신 게 있어?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어떤 남자가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사장님이 병원에 계셔서 급히 뵈어야 한다고 했대요. 최 여사님은 절망해서 그를 따라 나섰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는 세부 사항이 드러날수록 더 명확해지고 더 끔찍해졌다. 태식은 진우의 이름을 이용해 최 여사를 속였다. 그녀의 신경학적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멀리 데려가 버린 것이다. 하지만 왜? 동기가 무엇일까? 사장님, 민준이 망설이며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 여사님이 어떤 서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달동네로 가는 차 안에서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하셨다고요. 그 남자가 사장님을 병원에서 돕기 위한 서류라고 했대요. 진우는 복부를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서류. 태식은 최 여사에게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그녀의 신경학적 상태라면 어떤 서명이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태식이 증인을 두거나 상황을 적절히 조작했다면, 민준 씨, 급히 몇 군데 전화를 해야겠소.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있어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사장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우는 분노에 찬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즉시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오, 변호사님, 제 이름이나 어머니 이름으로 지난 10일간 등기소에 부동산 관련 변동이 있었는지 긴급히 확인해 주십시오. 진우 씨, 무슨 일입니까? 제 작은아버지 박태식이 어머니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실종되셨었는데 방금 그가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즉시 확인하고 1시간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이어서 최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서울시립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제 작은아버지 박태식을 조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어머님은 괜찮으십니까? 신체적으로는요. 하지만 형사님, 태식이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고 어머니를 납치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진우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오, 변호사였다. 진우 씨, 앉아서 들으십시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소식입니다.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8일 전 당신 소유의 부동산 3건이 박태식 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총 가치는 약 200억 원입니다.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며 보도 중간에 멈춰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류에는 최순희 여사님께서 당신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전을 승인하는 서명이 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당신이 해외 출장 중인 동안 재산 관리를 위해 어머니께 전권을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위임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진우 씨, 더 있습니다. 태식 씨는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정신건강 문제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법적 책임자로 자신을 지정하는 위임장도 등기했습니다. 개자식, 진우가 폭발했다. 모든 걸 계획했어. 진우 씨, 법적으로 말하자면 서명 당시
어머니의 정신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서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과 증인이 필요합니다. 오 변호사님, 어머니는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태식이 어머니를 달동 내에 버리는 것을 본 증인도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내일 바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납치, 감금, 사기 혐의로 그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겁니다. 진우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민준이 최 여사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 젊은이는 마치 손자가 할머니를 돌보듯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다. 어떠시오? 진우가 속삭였다. 조금 전에 깨셨다가 사장님을 찾으셨어요. 제가 사장님이 오고 계신다고 하니 당신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을 줄 알았다며 미소 지으셨어요. 진우는 침대로 다가가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들어 있으면서도 마침내 안전해진 듯 최근 몇 달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민준 씨, 진우가 젊은이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겠소.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한 남자를 상대로 증언해 주겠소. 물론입니다, 사장님. 최 여사님을 돕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위험할 수도 있소. 태식은 힘있고 인맥이 넓은 사람이요. 민준이 단호한 미소로 말을 끊었다. 사장님, 저는 5년간 길에서 살아. 그 순간 진우는 누구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존경심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집도 가족도 가진 것도 없는 29세 청년은 진우가 아는 많은 권력자들보다 더 큰 용기와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 씨,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일자리를 갖고 싶소? 살 곳도 말이오. 사장님,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최 여사가 천천히 눈을 뜨고 진우를 보자 미소 지었다. 내 아들. 그녀가 약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가 날 데리러 올 줄 알았어.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 아들. 넌 날 지켰어. 그래, 민준이를 보내서 날 돌보게 했잖니. 진우는 수줍게 미소 짓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제가 아드님께 태식 아저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진우야, 그가 네가 병원에 있다고 자기를 보내 널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했어. 난 믿었단다. 어머니, 그건 진우가 목을 가다듬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한 거예요. 그가 차 안에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어. 널 돕기 위한 거라고 했단다. 하지만 그 후에 날 그 끔찍한 곳에 혼자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애정 어리게 꼭 잡았다.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그는 죗값을 치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해드릴게요. 최 여사는 어머니 같은 온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천사란다, 내 아들아.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알아요, 어머니. 민준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최 여사가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서 잠들고 민준이 침대 옆 안락의자에서 쉬는 동안 진우는 모든 상황의 흐름을 바꿀 전화를 걸었다. 최 형사님, 박진우입니다. 박태식에 대한 납치, 감금,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야겠습니다. 법적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진우에게는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다. 진실, 강민준이라는 용감한 동맹,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의. 박태식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가족을 건드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곧 박진우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녀를 구한 젊은이를 존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박태식은 그 목요일 아침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잠에서 깼다. 52세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 추구해왔던 것, 조카 박진우가 쌓아 올린 부의 상당한 부분을 손에 넣었다.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앉아 태식은 파노라마 같은 전망을 감상하며 에스프레소를 음미했다. 그의 유리 테이블 위에는 지난 며칠간 위조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위임장, 소유권, 이전 서류, 그를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세 채의 주인으로 만들어준 계약서들. 200억.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이 금액이 매달 창출할 이자와 수익을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태식은 항상 자신이 진우의 성공의 일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그는 아이의 아버지의 동생이었다. 같은 성, 같은 혈통을 가졌다. 왜 파출부가 키운 애송이가 모든 것을 가져야 하고 교양 있고 잘 교육받은 자신은 평범한 삶에 만족해야 하는가? 수년간 태식은 동업, 대출,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진우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진우는 항상 그를 차가운 정중함으로 대하며 제한된 도움만 제공하고 결코 자신의 사업계에 진정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정타는 지난 크리스마스였다. 태식이 진우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그는 최 여사가 누리는 호화로운 삶을 보았다. 전직 파출부가 여왕처럼 살고 있는데 대학 교육까지 받은 자신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그때부터 태식은 최 여사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기억력 감퇴, 가끔 보이는 혼란, 반복되는 말들을 알아차렸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평범한 경력을 가진 그는 즉시 인지 능력 저하의 징후를 알아보고 그곳에서 기회를 보았다. 계획은 치밀했다. 태식은 몇 주간 진우와 최 여사의 습관을 연구하며 그녀가 저택에 혼자 있는 시간을 알아냈다. 위조 전문가를 고용해 설득력 있는 서류를 준비했다. 심지어 콘도미니엄의 보안 카메라에 인식되지 않도록 평범한 차를 렌트하기까지 했다. 실행은 완벽했다. 일요일 아침 진우가 테니스를 치러 나갔을 때 태식은 병원 직원인 척 집에 나타났다. 최 여사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진우가 입원했고 급히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완전히 믿었다. 달동네로 가는 동안 태식은 최 여사에게 준비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병문안, 허가서와 의료보험 서류라고 설명하면서 그녀의 신경학적 상태는 모든 것을 터무니없이 쉽게 만들었다. 태식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최 여사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그녀를 달동네에 버려두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아마 강도를 당하거나 완전히 길을 잃거나 혹은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었다. 최 여사가 실종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그녀가 서명한 서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태식은 위조된 위임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살아있고 구조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태식의 전화가 울리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의 변호사인 박 변호사였다. 박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요. 무슨 일입니까? 박진우 씨가 오늘 아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소유권 이전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강요를 받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식은 속이 철렁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말도 안 돼. 최 여사는 서류에 서명할 때 완벽하게 제정신이었어. 증인도 있다고. 박 사장님, 더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납치, 감금, 사기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납치? 태식이 소리치자 커피가 테이블에 쏟아졌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보아하니 증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달동네에 최 여사를 버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젊은이입니다. 태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증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는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 늙은 여자를 그 버려진 곳 한가운데에 내려놓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었는데 박 변호사, 그들이 날 체포할 수 있어? 박 사장님, 혐의가 입증되면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납치는 중범죄입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생각해야 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아직 그에게는 몇 가지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2시간 후 태식은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키 작고 뚱뚱하며 평판은 의심스럽지만 복잡한 상황에 처한 고객들을 빼내는데 능숙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였다. 박 사장님, 상황은 심각하지만 역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읽으며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우리는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봤다고 주장하는 그 젊은이는 노숙자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소.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노숙자들은 종종 마약, 알코올,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증인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태식은 전화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서류는 어떻소? 유효한가?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 여사에게 인지 문제가 있더라도 서명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녀가 서명하는 동안 제정신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박 변호사가 음흉하게 미소 지었다. 우호적인 증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연줄이 좀 있습니다. 서명 당시 현장에 있었고 최 여사가 완전히 의식이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이전에 동의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거짓 증인이군.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증인들이죠. 박 변호사가 냉소적인 미소로 정정했다. 태식과 그의 변호사가 음모를 꾸미는 동안 진우는 도시 반대편 최고의 기업법률 사무소에서 금융범죄 전문가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팀과 회의 중이었다. 박 사장님, 모든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서류가 가득한 폴더를 보여주며 말했다. 기술적으로 어머님의 서명은 진본입니다. 이것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십니다. 그것만으로 서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병이 있는 환자에게도 명료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명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가 무능력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여러 개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서울시립병원의 의료 기록이 어머님께서 진행된 노인성 치매 징후를 보인다고 확인해 줍니다. 둘째, 6일을 목격한 증인 강민준 씨가 있습니다. 셋째, 달동네 근처 주유소에 CCTV를 추적했습니다. 진우는 흥미를 느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CCTV에 뭐가 찍혔습니까?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37분 박태식 씨의 차가 주유소에 멈춥니다. 최 여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는데 눈에 띄게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모습입니다. 태식 씨가 그녀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달동네 방향으로 밀고는 혼자 차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6일을 증명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태식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 접근했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 그는 다른 등기소 3곳에 전화해 위임장 등록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진우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오 변호사님, 가능한 모든 혐의로 태식을 고소해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형사 고소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식의 재산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최소 5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일하는 동안 진우는 최 여사와 민준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두 사람이 휴게실에서 민준이 그녀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모습을 발견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노숙 청년과 노부인, 트라우마적인 경험으로 묶여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한 두 사람이었다. 두 분 어떠시오? 진우가 다가가며 물었다. 박 사장님, 최 여사가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자기가 쓴 책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단다. 책을 썼다고? 민준 씨? 민준이 살짝 얼굴을 붉혔다. 책이라고 할 것까진 없습니다, 사장님. 그냥 틈날 때마다 쓰는 시 몇 편입니다. 민준이는 아주 똑똑하단다. 최 여사가 어머니 같은 자랑스러움으로 말했다. 모르는 게 없고 말도 예쁘게 하고 교양이 있어. 진우는 민준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젊은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에는 그의 노숙자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정규 교육의 흔적이 있었다. 민준 씨,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소? 고등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사장님,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사정이 생겨서 나와야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싶었소? 민준은 그 질문이 고통스러운 듯 망설였다. 법학이요. 불의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항상 꿈이었습니다. 진우는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다. 여기 꿈과 잠재력을 가진 똑똑하고 정직한 젊은이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에 거리로 내몰렸다. 민준 씨, 제안 하나 해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사장님.
태식 문제에 대한 이 모든 일이 해결되면 나와 함께 일해 주었으면 하오. 법대 학비를 대주고 살 곳과 월급,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그 대가로 당신이 보여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주기만 하면 돼요.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 몇 초간 침묵했다. 사장님, 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락한다고 말하게 최 여사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끼어들었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내 아들. 하느님께서 네 선행에 보답하시는 게야.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 변호사였다. 진우 씨, 새로운 소식입니다. 박태식이 방금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진우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마침내 태식이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오 변호사님, 그가 신문 받을 때 저도 거기 있어야겠습니다. 진우 씨, 기술적으로는 신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특수 유리를 통해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시간 후, 진우는 중앙경찰서의 어두운 방에서 그의 가족을 파괴한 남자를 단방향 유리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태식은 금속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고 분노와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 변호사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조언하려 애쓰고 있었다. 박태식 씨,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인 최 형사가 말했다. 당신은 납치, 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태식이 폭발했다. 내가 어떻게 내 형수님을 납치합니까? 최 여사님께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버전과 상반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CCTV에는 당신이 피해자를 달동 내에 유기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태식 씨, 형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또한 유기를 목격하고 이후 9일간 피해자를 돌본 강민준 씨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태식의 귀에 속삭이려 몸을 기울였다. 형사님, 박 변호사가 말했다. 제 의뢰인은 강민준 씨가 정신문제와 약물 중독, 이력이 있는 노숙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유리 반대편에서 진우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를 구한 젊은이 민준을 공격하고 있었다. 최 형사님, 진우가 방들을 연결하는 인터폰을 통해 말했다. 제 증인을 즉시 신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 사장님, 강민준 씨를 이리로 데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15분 후 민준이 신문실로 들어섰다. 그는 긴장했지만 위험 있는 자세를 유지했다. 진우가 그에게 빌려준 소박하지만 잘 재단된 정장은 그의 외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강민준 씨, 형사가 말했다. 당신은 새희망 마을 달동네에서 최순희 여사의 유기를 목격했음을 확인합니까? 네, 맞습니다. 민준이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놀라운 정확성으로 사건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시간, 장소, 태식의 외모, 차종, 심지어 그가 엿들은 대화의 단편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민준이 말하는 동안 태식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젊은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정말로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강민준 씨, 박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끼어들었다. 당신이 그런 화학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합니까? 그 가상적인 사실들을 목격했을 때 말입니다. 확신합니다. 민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 노숙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준은 박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고 진우는 젊은이의 표정에 무언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차갑고 거의 위험해 보이는 결이었다. 변호사님, 민준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5년간 길에서 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제 존엄성, 지성 혹은 정직함을 잃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고 진우는 처음으로 젊은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았다. 그에게는 방해 역학을 완전히 바꾸는 존재감, 타고난 권위가 있었다. 박 변호사님, 민준이 계속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당신은 2018년에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증인을 매수하려다 변호사 협회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죠. 박 변호사는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길에 나오기 전에 저는 하루 15시간씩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판례, 모든 법, 모든 유명 사건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노숙자라는 이유로 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저는 당신이 부패한 변호사라는 이유로 당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태식조차 놀라움과 무의식적인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고 있었다. 최 형사님, 민준이 경찰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제 증언에 중요한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 며칠 동안 최 여사님을 돌보면서 그분과의 여러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태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그를 속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과 버려진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시는 대화들입니다. 진우는 유리 반대편에서 미소 지었다. 민준은 용감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영리했다. 이 녹음들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가능합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최 여사님께서 범죄 증거 보존 목적으로 이루어진 녹음에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민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 녹음들은 편집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민준은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디지털 인증을 생성하는 앱으로 녹음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인 변호사이신 당신은 기술에 대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진우는 태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태식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지적인 적수였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대치로부터 6개월 후 진우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를 위해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것은 사업회의도 사업 착수식도 아니었다. 박태식이 재판을 받고 마침내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었다. 사장님, 김 기사가 문 앞에서 불렀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오 변호사님과 민준 씨는 이미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진성건설은 가족의 역경, 극복 이야기에 감명받은 일본인들과의 계약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3배로 커졌다. 이제 민준은 오전에 법학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회사의 법률 보조원으로 일했다. 최 여사는 저택 1층에 개조된 아파트에 살면서 24시간 의료진의 보살핌과 최첨단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민준이 어떻게 가족의 완전한 일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를 마음의 손자라고 불렀고 그는 매일 진우를 감동시키는 헌신으로 그녀를 돌보았다. 그날 아침 법원은 만원이었다. 이야기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노숙 청년, 노부인 구하고 사기 계획 파헤치다가 신문 헤드라인이었다. 민준은 일종의 민중 영웅이 되었고 존엄과 지성이 주소나 은행 계좌에 달려있지 않다는 상징이 되었다. 진우는 이제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최 여사가 대학 합격 선물로 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민준과 함께 법원에 들어섰다. 신체적 변화는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내면의 변화였다. 민준은 고요한 자신감, 존경을 자아내는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사장님, 민준이 자리를 찾으며 속삭였다. 오늘 결과가 어떻든 지난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준 군, 자네가 내 가족을 구했네. 내가 자네를 위해 하는 어떤 것도 부족하네. 법원 반대편에는 눈에 띄게 초췌해진 태식이 박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달은 그에게 혹독했다. 구속, 대중적 스캔들, 훔치려 했던 모든 재산의 상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민준이 겉보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라는 발견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민준이 단지 운 나쁘게 거리에 나앉은 똑똑한 젊은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14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대학 교수 부부의 아들이었다. 가까운 친척이 없어
문제 있는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 17세에 가출했고 그 이후로 공공도서관과 무료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계속하며 길에서 생활했다. 태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마약 중독자로 폄하하려 했던 그 젊은이는 사실 IQ 160으로 측정된 독학 천재였고 3개 국어를 구사하며 많은 기성 변호사들보다 더 많은 판례를 외우고 있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 정선우 판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법원 서기가 알렸다. 정 판사는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유명했고 55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로 주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몇 개를 주재했다. 검사님, 공소를 제기해 주십시오. 공안검사인 김민석 검사가 증거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박태식 피고인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납치, 감금, 사기,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200억 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검사는 증거, CCTV, 통화 기록, 위조된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의 압도적인 증언을 제시했다. 민준이 증언할 차례가 되자 그는 침착하게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준 씨, 판사가 말했다. 위증 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까? 선서합니다. 재판장님, 민준은 마치 사진을 찍은 듯한 명료함으로 기억에 새겨진 사실들을 판사마저 감탄할 정도의 정확성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시간, 최 여사와의 모든 대화가 그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다. 강민준 씨, 박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다. 단순한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억해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준이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박 변호사님, 길에서 살다 보면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움직임, 의심스러운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차, 이런 것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유일한 걱정은 최 여사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박 변호사님, 당신의 인지는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리해집니다. 그 대답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거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논쟁도 초월하는 감정적인 진실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강민준 씨, 당신이 박진우 씨 가족과 그렇게 가까워진 것이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 여사님에 대한 당신의 보호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습니까? 바로 그때 민준이 변했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법정 전체가 주목하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 변호사님, 며칠 동안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잤습니다. 하루 유일한 식사를 최 여사님과 나누었고 그녀의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그녀를 안고 날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부서졌을 때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태식 씨는 200억 원을 훔치기 위해 78세 노부인을 달동네에 버렸습니다. 저 단순한 노숙자는 단 한 푼도 바라지 않고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누가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박 변호사조차 이에 대한 답이 없었다. 태식이 증언할 차례가 되자 그는 떨며 일어섰다. 감옥에서의 몇 달은 그의 얼굴을 늙게 했고 그의 눈에는 이미 졌다는 것을 아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박태식 씨, 검사가 말했다. 당신은 3월 15일 일요일에 최 여사님을 새희망 마을 달동네로 데려간 것을 인정합니까? 저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태식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왜 그녀를 혼자 거기에 두었습니까? 그녀가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꿈틀거렸고 진우는 그의 눈에 억눌린 분노를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후에도 태식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려 했다. 박태식 씨, 검사가 계속했다. 노인성 치매가 있는 노부인이 위험한 달동네에 혼자 남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치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혼란스러워하고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 혼란을 이용해 당신 조카의 재산을 당신에게 이전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 아닙니까? 태식은 침묵했다. 박태식 씨, 최 여사님이 실종된 9일 동안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녀를 찾을 생각은 안 했습니까? 바로 그때 태식이 무너졌다. 나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가 폭발하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우는 모든 것을 거저 얻었어. 아버지의 유산, 어머니가 벌어준 학비, 모든 기회들. 그동안 나는 평생 혼자서 버텨야 했다고 그것이 노인을 납치하는 것을 정당화합니까? 나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단지 내 권리인 것을 원했을 뿐이야.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 진술을 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법정 중앙으로 걸어가 태식을 바라보았다. 박태식 씨, 당신은 권리에 대해,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진정한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방 전체를 향해 돌아섰다. 최순희 여사님은 가난한 파출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엄하게 아들을 키울 권리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정직한 노동으로 부를 쌓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의 노부인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당신에게 없었던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태식 씨, 질투심 때문에 한 가족을 파괴할 권리, 노인을 죽도록 버릴 권리, 당신이 쌓지 않은 것을 훔칠 권리. 우리 사이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박태식 씨, 인격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훔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자발적인 박수갈채로 폭발했다. 판사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그 자신도 감동한 듯 보였다. 정 판사는 단 15분간의 심의를 위해 퇴정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판결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박태식, 당신은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됩니다. 징역 12년의 실형과 가족에게 3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합니다. 태식은 마침내 패배하여 의자에 주저앉았다. 재판 후 법원 밖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참석을 고집했던 최 여사와 함께 진우와 민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박진우 사장님, 박태식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평온합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강민준 씨,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불의를 겪는 사람들을 변호하는데 제 경력을 바칠 계획입니다. 최 여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 하느님께서 이 경험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순희 여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민준의 팔에 기댄 노부인은 몇 달 전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달콤함으로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 진우는 항상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그녀가 어머니 같은 애정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천사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단지 때로는 찢어진 옷을 입고 길에서 잠을 잘 뿐이죠. 6개월 후 민준은 법학을 전공으로 졸업하고 있었다. 그는 집중적인 학습과 지식 활용으로 과정을 단축했다. 진우는 대학 강당의 첫 줄에 최 여사 옆에 앉아 그의 가족을 구한 젊은이가 졸업장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저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일요일마다 정착된 전통이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아파트에 살았지만 여전히 가족의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였다. 민준 군, 진우가 샴페인으로 건배하며 말했다. 졸업 후 계획이 있나? 있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익법률 사무소를 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을 어디에 열 계획인가? 새희망 마을 달동네요. 민준이 대답했다. 제가 최 여사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그 절망의 장소를 희망의 장소로 바꾸고 싶습니다. 최 여사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 마음의 손자.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가 세상을 바꿀 게다. 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회복하고 있지만 그녀의 달콤함을 잃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최 여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한 젊은이, 민준. 때로는 진우는 생각했다. 천사는
정말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때로는 그들은 19살이고 길에서 살며 주머니에 실을 품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고맙네, 민준 군. 진우가 잔을 들며 말했다. 가족이 단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민준은 감사의 눈물로 빛나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택 밖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 화요일 아침처럼 비가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비는 절망을 가져오지 않았다. 갱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 울려 퍼졌던 최 여사의 현명한 말처럼 얘들아, 하느님께서 문 하나를 닫으실 때는 반대편에 더 좋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란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와 같은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